안녕하세요. 30 중반으로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는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있을 테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결혼의 조건, 배우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저는 결혼 전 자기 일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 그리고 저를 많이 아껴주는 사람, 딱 두 가지만 바랬습니다. 헤어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고요. 그런데 하던 일이 잘 되자 본심이 나타나면서 결국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배우자에게 바라는 점이 생겼답니다. 바로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행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리고 상처도 치유되고 자존감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조금은 막막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실 거죠? 왜 한숨을 푹푹 쉬고 그래? 이번 달도 별로야? 남편은 개인 브랜드로 싱크대 업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별로 싱크대 업체 하면 아마 한샘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메인 브랜드를 내세운 업체 말고도 주변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개인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편이 하는 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규모가 좀 있고 오랫동안 운영한 싱크대 업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15년 가까이 한 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 견적 내는 거, 원자재 구매하는 거 같은 회사가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죠. 워낙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기 좋아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다니고 인정도 받자 개인 사업체를 내고 싶었고 결혼 후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회사가 멀어졌고 개인 사업체를 내고 싱크대 업체를 하게 됐죠. 어, 이번 달도 영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나네. 뭐가 문제일까? 다들 만족하고 입소문도 내준다고 하는데 생각처럼 자리 잡기가 어렵네. 남편이 싱크대 업체를 한다고 해서 싱크대만 하신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싱크대를 비롯한 신발장이나 수납장 같이 원하는 사이즈의 가구를 원하시는 분들도 찾는 복합적인 맞춤 가구 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할 때 많이 문의 주시기도 하고 이사하면서 주방을 바꿀 때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수납 공간을 더 늘리고 싶을 때 많이 문의해 주셨죠. 꼼꼼한 성격으로 상담도 철저하고 빈틈없이 완성도 높게 설치해줘서 맘카페에 들어가 보면 종종 후기에서 만족스럽고 안내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보였어요. 하지만 생각한 것처럼 자리 잡는 건 1년이 지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잖아. 당신 회사 다닐 때만큼은 수익은 나고 있으니 조바심 내지 말자. 다행히 수익의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정도의 수익은 꾸준히 났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았어요. 드라마틱하게 돈이 크게 벌린다는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력을 인정받았고 워낙 한 회사에서 오래 다니다 보니 그래도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나름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연애할 때부터 저에 관해서는 다정다감했던 사람이고 벌이가 줄어들었다면 저 역시도 가정을 이끌기에 어려워지니 예민해졌을 수 있지만 큰 변동의 폭이 없어서 더 지켜보자고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까? 점심시간인데 남편이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정아야, 이제 되었어. 이제 다 된 거라고.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자기야, 무슨 소리야. 이거 좀 놓고 말해. 급작스럽게 집으로 들어온 남편의 한 손에는 종이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뭉치를 연신 들여다보더니 저를 덜컥 안고 천장으로 들어올릴 신용으로 온 집안을 돌아다녔죠. 정신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이 기분이 정말 좋은 것으로 보아 분명 일과 관련되었을 것이고 이 정도 환호성을 칠 정도면 좋은 일이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그리 좋은지 이제 되었다며 이 일이 발생한 것 자체를 남편 자신도 믿기 힘든 눈치였어요. 원하고 바라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막상 눈앞에 펼쳐지고 나니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야, 나 여기 좀 꼬집어봐. 이거 꿈은 아니겠지? 급기야 남편은 자기 볼을 저에게 내밀며 볼을 꼬집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정도로 좋을 일이 뭐가 있을까? 저도 너무 궁금해졌지만 남편 기분이 너무 들떠 있어서 우선 이 기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대화 나누는 게 급선무라 생각했죠. 살포시 꼬집었더니 아프다며 꿈은 아니라고 다행이다라고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네에 빌라 단지가 들어오는데 그 빌라 단지에 들어갈 신발장, 붙박이장을 수주받았다고요. 주방은 한샘으로 브랜드를 선호해서 주방이 들어온 게 아니라 다소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붙박이장이면 그 정도도 꽤 규모가 된다며 흡족해 했어요. 리모델링하면서 주방이나 수납장을 새로 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렇게 우리 회사로 찾아와 견적 내는 경우는 정말 드물잖아. 인테리어 업체도 일일이 영업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꼭 우리 제품을 쓰라는 보장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늘 크게 수익률이나 나지 않았는데 이제 됐어. 지금처럼 큰 공사 따오면 그걸로 입소문 되고 더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거든. 새로운 동네에서 오픈하면서 그동안 남편 회사에 대한 인지도가 없어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발품 팔아 홍보해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방만 하는 경우 또는 신발장만 바꾸는 게 드물어서 인테리어 업체들과 긴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죠. 지역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에 매번 영업을 나가도 실질적으로 일거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었습니다. 새로 오픈한 회사였고 실력을 보여주고 만족도를 높여가는 당연한 과정이 필요했지만 확실히 예전에 했던 업체와 일을 하는 게 편하니까 새로 거래처를 뚫거나 손발을 맞춰 나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워낙 꼼꼼했고 하나둘 인정을 받는 와중에 동네에 20동 가까이 빌라 단지가 생기면서 신발장과 붙박이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자기야, 정말 축하해. 당신 잘 될 줄 알았다니까. 거봐, 실력 있으니까 다 되잖아. 정아야, 고마워. 네가 믿고 기다려줘서 잘 될 수 있었어. 이제 고생 끝! 앞으로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것이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남편 회사는 빠르게 자리 잡아 나갔어요. 경기도 외곽 쪽이었는데 분당과 접근성이 좋아서 서울과 분당의 비싼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대안으로 그 지역과 가까운 저희 동네가 빠르게 발전을 거듭해 갔거든요. 첫 시작이 20동 가까이 되는 빌라 단지로 시작해서 그런가 그 이후 들어서는 빌라 상가 건물마다 벽장이나 주방 싱크대, 신발장 같은 수납장을 문의하며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고가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처럼 대기업 건설사가 이쪽에서 건물을 짓는 일은 없었지만 남편 하는 일을 들어보면 건설업체도 소규모가 워낙 많았어요. 한 곳에서 빌라를 짓고 팔아서 수익을 남기면 또 다시 짓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3동에서 5동 정도의 빌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곳들도 한번 계약을 투고 나니 지속적으로 수익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남편 싱크대 회사는 빠르게 안정화되었어요. 아니, 오히려 갑자기 돈방석에 앉은 것처럼 정신 차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네, 신랑하고 상의해 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시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더운 여름날 무리하게 짐 정리를 하다 힘이 들어갔고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갈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심혈관 쪽 소리가 좋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상태를 지켜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고 담당 의료진이 말했어요. 상황을 본다면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일주일 이상은 병원에 입원해서 다양한 검사도 받아보고 위험성을 줄이자는 거였죠. 남편은 일이 바빠서 병원에 바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화 받고 급하게 제가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죠. 그래? 엄마가 일주일 이상 입원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 알았어. 고생했어. 퇴근 빠르게 하고 병원으로 들릴게. 그렇게 퇴근하고 온 남편은 어머님에게 병실을 옮기자고 말했습니다. 병실 빈 곳이 특실, 4인실, 8인실밖에 없어서 우선 4인실로 모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병실을 옮기자는 말에 조금 놀랐어요. 특실은 가격적으로 아무리 남편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가격대였죠. 그렇다고 8인실, 4인실도 북적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어수선하다 생각했습니다. 2인실이나 좀 더 신경 쓴다면 1인실 정도도 고려해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비어있는 병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있다 빈 병실 나오면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거든요. 4인실이 좋고 당연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제 사업이 잘 돼가는 시점에서 특실을 이용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고 8인실은 정신없는데 어디로 옮기자는 거지? 조금 의아했어요. 아들 요즘 잘 나가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랑 있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없던 병도 생기겠다. 병원에 있으면서 다양한 검사도 받아야 한다며 식사도 잘 나와야 하는데 잘 관리해주는 곳이면 좋지. 특실로 옮겨 엄마. 특실은 특식도 나오고 검사 받느라 힘들고 스트레스 쌓여도 지금처럼 여러 사람들이랑 있는 게 아니니까 엄마 쉬는 것도 더 나을 거야. 내가 오면서 병실 옮겨달라고 했으니까 가나서 오면 다 옮기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계신 곳이라 왈가왈부 논할 것은 아니지만 대학병원이라 식사까지 포함하면 검사비를 제외하고도 120만 원 넘게 나오거든요. 어머님이 별다르게 실비나 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아니라 고스란히 써야 하는 돈이었어요. 지금 남편이 잘 나간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지 고작 3개월. 번 돈보다 앞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장비를 구입하고 가게를 오픈하고 별도로 집을 구하는 등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거든요. 빚이 몇 억이고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낸 게 고작 3개월. 그런데 한 달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일주일 병원비로 사용한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님을 특실로 모셔다 드리고 쉬시라고 말씀 전하고 남편이랑 집으로 돌아가면서 물었죠. 자기야, 특실은 우리 형편에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야? 알아보니까 하루에 120이 넘던데 일주일 이상 일했으니까 열흘만 잡아도 특실비만 1,000만 원이 넘어. 이제 1,000만 원 수익 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갚아야 하는 돈들이 있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냉혹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4인실에 입원하면서 간호사분에게 물어보니 이틀 정도 지나면 2인실이 나오고 4일 정도 지나면 1인실이 나온다 해서 우선 대기 걸어달라고 말을 한 상태였거든요. 입원해서 며칠은 검사 받으러 다니기 바빠 입원실 내부에 있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입원일이 길어지면 결과 대기하는 시간들로 채워지면서 2인실이나 1인실이 비어갈 때 이동하며 어머님 편의를 받으릴 생각이었죠. 어머님도 특실은 너무 비싸다며 만류하셨지만 남편이 우기다시피 해서 옮기셨거든요. 저 나오는데 귀뜸으로 1인실 비면 그리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어머님도 과하다 생각하셨습니다. 정아야, 우리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나 키우면서 기죽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셨어. 덕분에 재수해서 원하는 대학도 가고 너 만나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그런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도 못 해드린다면 내가 한으로 남을 것 같아. 그렇게 고생했으니 몸 아플 때 서럽지 않게 병실이라도 좋아야지.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 일리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만 본다면 무리지만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며 뒷바라지 하셨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구나 싶었죠. 사람이 아프면 안 아프고 싶고 왜 아플까를 떠올릴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이 노화로 다양한 질환이 생기실 수 있지만 그 바탕에는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고생하시며 젊은 시절 내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긴 이유도 포함되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잘 키워준 아들 덕 이제는 보셔도 될 것 같아 저도 더 이상 토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1인실로 옮기길 원하셨지만 오히려 제가 아들 덕 제대로 누리시라고 며칠 더 특실에 머물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가 싶었는데 갑작스레 친정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놀란 가슴으로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를 보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살짝 언성이 높아졌어요. 엄마는 지하철을 타러 계단을 내려가다 급하게 뛰어 올라오는 젊은 남자하고 부딪히면서 순간 균형을 잃고 그대로 고꾸라졌다고 했습니다. 다리가 골절되기도 했지만 여기저기 멍이 들면서 한 달 이상 입원해야 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엄마 역시 고혈압 위험군이셨는데 이번에 혈압이 올라가면서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엄마 이야기를 들으며 정신을 차리니 주변 상황이 어수선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놀라서 엄마만 보였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8인 병실이 엄마가 누워있더라고요. 한 달 이상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정신없는 곳에서 어떻게 지내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평소 보험이나 실비도 잘 들어놓으셔서 병실에 대해 크게 걱정이 없었는데 8인실에 누워 계신 게 조금 의아했죠. 엄마, 다른 병실은 꽉 찼대? 1인이라 2인실이 아니더라도 4인실도 있잖아. 근데 왜 8인실이야 정신없게? 내가 든 보험에서 2일 입원한 날부터 6만 원씩 입원비 나오는 게 있거든. 실비는 고스란히 청구해서 그 돈 채우는 거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면 병실 비용이 올라가서 모아지는 돈이 없잖니. 하루 6만 원이면 한 달 180만 원인데 이거라도 모아야지. 엄마는 그 와중에 그동안 들어놓은 보험비를 알차게 사용할 궁리를 하셨습니다. 8인실은 병원비가 5만 원이 채 안 되었고 일반 보험 적용으로 엄마가 병원비를 지출할 부분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실비로 되돌려받을 수 있어서 다른 진단비와 함께 생활비로 모아둘 생각하셨던 거죠. 저는 3남매인데 늦둥이 막내는 아직 대학생이라 이렇다 할 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나 언니가 그나마 결혼했지만 둘 다 형편이 넉넉해서 매달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행히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면 나온 보험금으로 집을 매매하셨고 살 집도 있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 생활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알뜰하게 생활비 모을 생각을 하신 거죠. 갑자기 서러웠습니다. 누군 아들 잘 키웠다고 일주일 입원하셨는데도 특실 머무는데 누군 딸 못 키워서 사람 많은 8인실에서 정신없이 한 달 이상을 입원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자기야, 엄마 한 달 이상 입원해야 한대. 아이고, 힘드시겠다. 골절되면 뼈부터도 그 이후 관리도 중요한데 당분간 장모님 신경 써야겠네. 그래서 말인데 엄마 2인실 비면 옮겨드리려고. 장모님은 보험 잘 들어놓으셨다며? 그걸 뭐 당신이 결정하고 그래? 장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 엄마가 보험비에서 사용하는 거 말고 내가 엄마 편히 지내라고 해드리게. 뭐? 당신이 왜? 사실 마음 같아선 저도 엄마 특실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어머님 병실비가 8일 입원했는데 1,500이 넘어서 특실은커녕 1인실도 과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못난 저였죠. 그래도 2인실 비용 물어보니 10만 원 초반대에서 형성되어서 한 달 조금 되는 시간이라도 500만 원이 안 든다 생각했어요. 다른 검사비 같은 것들은 엄마가 들어놓은 보험금에서 충당할 테고 엄마는 보험금을 모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니 퇴원할 때까지 제가 옮겨드리는 거 아니면 옮기지 않으실 거란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왜라뇨? 왜는 어머님처럼 특실에는 못 모셔도 2인실에서 지내게 해드리려고. 우리 그 정도 형편은 되잖아. 왜 놀라고 그래? 아니, 우리 엄마는 별도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키우느라 고생해서 가진 잔병 때문에 쓰러지신 건데
장모님은 경우가 다르잖아. 길 가던 청년한테 어깨빵 맞아서 쓰러지시고 왜 당신이 그걸 책임진다 그래? 당신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어떤 이유로 쓰러지셨건 자식된 도리로 편한 곳에 모시자는 게 잘못된 거야? 생각지도 않게 남편 노발대발 반대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신 건 어디까지나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저희 엄마가 아픈 건 전혀 다르다는 이유였죠. 특히 어머님은 노후 대비 보험, 집 하나도 없으셔서 도와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외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 자기가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반면 저는 삼남매나 되고 엄마가 보험, 집 모두 다 잘해두었기 때문에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정말 평소에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쉴 새 없이 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아니, 진짜 그렇잖아. 우리 엄마는 나 낳아주고 키워주면서 병 얻으셨는데 사실 장모님이나 너네 형제들이 나에게 해준 게 별도로 있는 게 없잖아. 나는 우리 엄마 특실로 가는 건 그동안 나 키워준 것에 대한 보상이지만 막말로 니네 집안이나 너네 형제들 그리고 너도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는 건 아니잖아? 바랄 걸 바래야지. 나 혼자 열심히 사업해서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다들 욕심이 나나 봐? 8인실이어도 충분하구먼. 왜 자꾸 욕심을 내서 이 사단을 만들고 그래?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나 싶었어요. 별다르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일주일 동안 1,500만 원의 병실비를 냈는데 한 달 이상을 머물러도 그 3분의 1도 안 되는 그 병실비가 아깝다뇨. 그것도 니네 집안? 너? 해준 게 뭐 있냐고 목청을 높이며 쏘아붙이는 덕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살갑게 저에게 말하던 사람. 사업이 잘 돼간다고 신나서 이제는 고생 끝 꽃길만 걷게 해준다는 그 사람 맞나 싶었거든요. 문득 옛날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본심이 나오고 여자는 망했을 때 본심이 나온다는 말 말이에요. 아, 이게 이 사람의 본심이구나 생각되는 순간 더 이상 함께 지내지 못한다 생각했어요. 이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채 안 되었는데 이 정도면 사업이 더 잘 될수록 저에게 어떻게 할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혼하면 네 손해야. 잘 생각해. 지금 우리 엄마 입원했을 때랑 장모님 입원이랑 비교하면서 네가 판단이 흐려진 것 같은데 이제 나 사업 안정화되면 돈방석에 앉을 텐데 너 후회하지 않겠어? 정아야 정아야 불러주던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청취자분들은 어쩌면 저의 이런 판단이 잘못되었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싸워도 단 한 번도 저에게 막말한 적 없고 늘 제 이름을 불러주던 다정한 사람이 돈을 잘 벌고 나니 한순간에 달라졌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병실비는 단편적인 거라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사업이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하면서 알게 모르게 시댁으로 용돈 명목으로 많이 갖다 준 것도 생각났거든요. 반면 친정은 원래도 남편이 잘 가는 편은 아니었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 사업이 잘 된 이후 친정에는 아예 가지 않더라고요. 하나 둘 그간 일들이 떠오르니 더 이상은 아니라는 생각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때도 가관이었죠. 자기에게 내가 도움이 준 게 하나도 없다며 위자료도 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텼거든요. 양가 어머님 병원비로 결혼 생활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귀책 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서 재산의 40%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 리모델링 할까? 리모델링? 혼자 살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심심하니까 엄마랑 같이 살면 좋잖아? 내가 집 얻으려고 생각했던 돈으로 엄마 집 리모델링하면 엄마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아서.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 하니까 오피스텔을 매매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혼자 살고 있으니 굳이 별도의 집을 얻는 것보다 엄마 집을 리모델링해서 둘이 사는 것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여기저기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다 신생 회사인데 센스 있게 잘한다는 후기 글들이 많아 선택하고 진행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 디자이너가 담당이었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설명하기 수월했어요. 엄마 집은 아파트 1층이었는데 오가는 행인이 싫어서 낮에도 커튼을 치고 있는 날이 많았어요. 밖을 못 보는 건 상관없는데 햇살을 못 받는 건 아쉬웠습니다. 여러모로 방법을 모색하다 유튜브에서 김나영 씨 집이 1층인데 거실창을 불투명하게 한 것에 착안했어요. 거실창을 아래 위로 나누어 주세요. 아래와 위가 7대3 비율이 되게요. 아래쪽에는 불투명 창으로 해주시고 위창문은 옆으로 여다는 거 말고 오피스텔처럼 밖으로 밀어 여는 걸로 해주세요. 일반 유리로요. 김나영 씨 집은 옆으로 여다는 형식으로 좌우 비율이 7대3 정도로 창을 꾸몄더라고요. 칠이 불투명 유리로 커튼을 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3이 일반 창인데 아래부터 위까지 투명하다 보니 밖에서 당연히 보여 커튼을 치는 형식이었어요. 다른 방법을 궁리하다 생각해낸 게 아예 다르게 생각하자였습니다. 제 생각을 신기하게 받아들이면서 해보자고 흔쾌히 말해주는 디자이너님 덕분에 제가 원하는 형태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햇살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커튼을 별다르게 치지 않아도 오가는 행인들이 집안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카페 감성으로 완성되며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기분 좋게 리모델링한 엄마 집에 이사를 가고 새롭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죠. 이혼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해보며 제가 앞으로 살고 싶은 인생의 방향을 정해보기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정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우리 구면이죠? 디자이너님 아니세요? 반가워요. 새로운 운동을 하고 싶어 여러 가지로 알아보다 테니스를 배워보겠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저기 커뮤니티를 찾았는데 집에서 거리도 가깝고 동호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배우고 연습하고 편리할 것 같았어요. 다방면으로 알아보니 학원은 배우고 연습 상대가 마땅히 없어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반면 동호회는 마음에 맞는 곳을 찾기가 어렵긴 해도 레슨이 끝나고 함께 연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력이 늘고 게임하는 방법을 알아가기 수월하다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첫 수업을 나가는데 거기서 저희 집 리모델링을 해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만나게 된 거죠. 다양한 영상을 보며 항상 새로운 스타일을 연구하는 게 제 일인데 정아 씨가 제시한 스타일이 될까 싶으면서도 저보다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좀 더 정아 씨에 대해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라 아쉬워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우리 인연인가 봐요. 동호회에서 스스럼 없이 친해지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갈망, 좀 더 예쁘고 실용적으로 인테리어 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안한 디자인이 파격적으로 느껴졌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시한 방법을 토대로 1층 리모델링이 들어올 때면 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다며 자기 일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죠. 이혼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할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자기 일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 보고 있으니 저 역시도 무언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테리어 쪽이 저에게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만남의 횟수도 늘고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정아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정아 씨가 나의 뮤즈가 되어주세요. 1년 정도 만남을 이어갔을 무렵 석희 씨가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혼했다는 것도 알고 왜 이혼한 줄도 아는데 급작스런 청혼에 당황하기도 했죠. 하지만 석희 씨는 단호했어요. 사실 아빠 회사를 물려받기 싫어 자신만의 회사를 낸다고 했고 건축학과를 전공했으니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게 된 거라 했습니다.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나름 젊은 감각으로 인테리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생각보다 반응도 좋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만하던 찰나 저를 만났다고 했어요.
전혀 다른 감각으로 해석하는 저의 시각이 하나의 자극제로 다가오고 단순히 아빠에게 인정받으려고 잘하는 게 아닌 이제는 자기 일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저와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지금처럼 함께 이야기하면 된다 했습니다. 저와 이야기하며 다양한 말들을 주고받으면 인테리어의 다양한 영감들이 떠오르고 개성과 실력을 겸비해 갈 수 있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석희 씨, 부족한 나지만 이대로 괜찮다면 저도 좋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 석희 씨랑 함께 할게요. 평범하게 살다 돈 1,000만 원 이상 버니 졸부가 된 듯 돈 쓰는 것부터 저에게 하는 말, 행동이 달라졌던 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석희 씨는 전 남편과 다르게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현재도 꽤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물려받기 싫어 자기도 사업을 차린 석희 씨는 신생 업체였지만 빠른 입소문으로 확산세였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도 운영하고 다방면으로 홍보도 병행하니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큰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항상 여유가 넘치고 위트 있는 말솜씨, 1년 넘게 보아왔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감 있는 정서가 제 마음을 흔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돈이 더 벌리던 덜 벌리든 크게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는데 전 남편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 남편 회사에 꾸준히 수주를 하던 건설업체가 부도를 맞으면서 공사는 이미 진행했는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일들도 자연스레 딜레이가 되면서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과 분당의 접근성이 좋아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그곳 역시 지역이 커지자 땅값, 집값이 오를 걸 대비해서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어버려서 더 이상 제가 살던 전 동네 빌라가 들어서는 일들이 없어진 거죠. 승승장구를 할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니 하나둘 어긋나기 시작한 거래처, 분양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제 더 이상은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속 깊이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돈방석 위에 앉을 텐데 저에게 후회할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전 남편에게 보란듯이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신랑에게 벤츠를 빌려 전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종어야, 웬일이야? 차 좋은데? 재혼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그 사람 잘 나가나 봐? 이혼하고 2년도 더 지나 처음 만나는데 전 남편에게 보이는 건 벤츠뿐인가 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안부나 관심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싶었어요. 저는 새로운 사람이 잘 나가냐고 물어보는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저의 예상은 아마 저에게 도와달라고 싹싹 빌지 않을까 하는 묘한 기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잘 나가긴 그냥 작은 인테리어 회사 하나 하는 거지. 회사가 이 근처라 어쩌면 당신도 알 수 있겠네. 어딘데? 명함 있으면 명함이나 줘봐. 이안 인테리어? 여기 엄청 잘 나가는 데 아니야? 명함을 받은 전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니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역에서 꽤 인정받으면서 유튜브 덕분에 지방 출장도 잦았거든요. 사실 요즘 인테리어 업체는 예전과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마진율이 높았지만 요즘은 자재비가 많이 올라 생각보다 많은 마진을 못 남기고 대신 많은 공사를 할 때 그때 수익으로 직결된다고 말이죠. 신랑 회사는 요즘 한창 잘 나가는 회사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다면 이 지역에서는 이안 인테리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그 소식을 모를 일 없는 전 남편. 제게 갑자기 극존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아야, 아니지, 이제는 함부로 이름 부르면 안 되지? 사모님, 부근 인테리어 업체 하시면 주방 리모델링이나 맞춤 가구 주문 상당히 많을 텐데 저 좀 도와주세요. 아시잖아요. 저 일 꼼꼼히 잘한다는 거.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하던 업체들이 하나둘 문제가 생기면서 이번 달 월세 내기도 빠듯하거든요.
도와주세요. 와, 지금 내 눈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 남편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혼하고 정말 연락을 서로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나는데 신랑 명함 하나 봤더니 이렇게 태도가 빠르게 전환되다니요. 정말 이 사람은 돈과 관련된 거라면 자존심, 간과 쓸개 다 버리는구나 싶었어요. 물론 때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혼한 전처를 돈으로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회사가 기운다고 태세를 전환해서 존칭까지 쓰다니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사람의 그릇은 딱 이 정도 크기였던 것입니다. 다만 연애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그 그릇 크기를 볼 일이 없으니 몰랐던 것일 뿐, 이혼할 때 짐작했고 이렇게 확인 사살까지 하고 나니 세상을 배워가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이제 나도 사람 보는 눈이 생겼구나 싶었거든요. 당신 참 말이 쉽다. 돈 많이 벌 땐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당신이 힘들고 내가 괜찮으니까 이렇게 또 말을 바꾸는구나. 어쩌지? 나는 그럴 생각 하나도 없는데 나도 받은 게 있어야 돌려줄 텐데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제 와서 이래? 당신 말대로 내가 지금 신랑 만나 사는데 보태준 거 있어? 당신 논리라면 보태준 거 없으면 바라지도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좋은 사람 만나 새 가정을 꾸리면서 지난 감정이 다 사라졌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고 나니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겁쟁이라 눈앞에서 마주할 자신은 없었고 알게 모르게 말을 해도 들려오는 대답에 상처를 입을까 싶어 말을 아끼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이혼을 진행했거든요. 아마 그때의 상황, 그때의 제 마음들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쏘아붙이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착각하지 마. 나 당신 도와주러 온 거 아니야. 당신 망해가는 거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온 거야. 꼴랑 1,000만 원 벌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사람 마음 후벼 파더니 이제 전보다 더 못 버는데 어떤 말들을 할까 싶어 온 것뿐이야. 돈은 있다가도 없는데 너의 마음도 딱 그렇더라. 돈 있다고 그렇게 유세 떠는 거 엊그제 같은데 목에 깁스했던 그 모습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는 나한테 이렇게 조아리니? 너 꼴 우습지 않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마음이 깊숙하게 상처로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막상 돈 때문에 저에게 낮은 자세로 도와달라는 전 남편을 보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릴 때 풍족하게 자라지 못한 환경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어디서 무엇이 잘못돼서 내가 알았던 따뜻했던 면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돈 하나만 보고 사람을 대하는 못난 사람이 되었을까? 다양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정아야, 아니 이젠 사모님이지?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는 건데 제가 어리석었어. 하지만 그동안 또 벌던 게 있는데 그마저도 못 벌면 이젠 버티기도 힘들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도 예쁜 딸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에게 많은 걸 해주신 거라는 점을 그땐 미처 깨닫지 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잘못했다며 다시 돌아오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 아니 그럴 염치도 없다며 저에게 신랑 회사와 연결만 시켜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 감 잡으셨겠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힘드니 어떤 말로라도 저에게 부탁하려는 거 이제 저도 알았어요. 예전 같았다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 번 겪어봤으니 2번 겪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속 묵혔던 말들까지 다 내뱉고 이제는 신랑과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클라이언트 만나 상담도 해야 하고 현장에 나가 진두지휘도 하고 유튜브 촬영도 하느라 너무 바빠요. 그런 신랑에게 저는 열심히 다방면에서 접한 정보들을 공유하며 예쁜 집 만들기에 요즘 한창 열중입니다.
그리고 테니스라는 취미가 운동으로 같아서 공유하는 이야기가 더 많아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밖에서 인정받는 남편, 살림하는 아내, 이게 다였거든요. 새삼 공유하는 즐거움이 주는 행복, 긴밀함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혹시 전 남편과 부부 생활을 할 때 공유하는 게 많았다면 조금은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기도 해요.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 오늘 이야기까지만 생각하고 이젠 안 하려고요. 청취자분들도 부부간의 정을 더 돈독히 쌓고 싶으시다면 공유할 이야기거리를 하나 만드는 게 도움될 거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며 이만 마무리할게요. 모두 행복하세요.